전세 사기 사건이 점점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최근에 인천 미추홀구에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익적인 문제에서는 머리 맞대고 집에 안 가고 7박 8일 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일부 신고가들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그 지역에서 동시에 하락 거래가 있다는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만 하겠죠? 그리고 신고가의 어떤 비율이 대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 거래가 50% 수준일 때 신고가가 나온다? 뭔가 좀 안 맞죠?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뭐 그 집이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특별하게 뭐 로얄층이나 이러면은 일반 뭐 기준층보다 뭐 2, 3억, 3, 4억 비싸겠지만 갑자기 뭐 8억이 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기사에서 나오는 신고가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건 신뢰성은 후에 체크해봐야 된다. 심하면 6개월 뒤에 해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냥 뻗대고 기다리고 왜 집값을 펌핑해서 올려놓고 그걸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제재를 나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도 이런 게 심하니까 심하면 뭐 8개월 동안 그냥 신고가를 올려놓고 마치 그 값이 최고 원래 거래된 것처럼 거짓 허위 거래를 가지고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또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지켜본 결과 지금 하락 거래가 서울이 60%에서 70%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팩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사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진실된 유튜브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하시는 게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님들은 구독자가 광고주입니다. 그쵸? 동반자입니다, 구독자와.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언론사들은 광고 사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사가 치우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면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권해드린 겁니다. 뭐 좋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승론자분들은 하락한 유튜브가 나오면 터부시하지 말고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하락하시는 분도 상승론자를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왜 저걸 썼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진실을 알아가시면 시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아시는 작년에 화곡동에서 출발한 빌라 사기 사건부터 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점점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최근에 인천 미추홀구에 이제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빌라에 대한 전세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전세 공포증이죠. 사실 이거는 40, 50대, 뭐 50, 60대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근저당이 앞에 있으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 보는데 저도 20대, 30대 초반에 신혼생활 할 때만 해도 부동산 잘 몰랐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지금 와서 돌아오면은 부동산 자체가 법과 함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깔끔하게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일이 나면 법을 고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무슨 일 때 법을 고칠 텐데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 전세 기피증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를 가면은 비용은 나가는 것 같지만 안전하잖아요. 뛸 일이 없거든요. 그럼 그게 더 안전하지 혹시나 해서 갔다가 또 뛸까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기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전세를 놨던 분이 돈이 있으면 그냥 빼고 월세를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전세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로 거품으로 쌓인 집값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집주인들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자기가 지어가지고 월세를 준 분들 빼고는 전세를 줬으면은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겁나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역전세는 더 나겠죠. 이 현상은 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더불어서 이제 빌라의 역전세난까지도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좀 아픈 일이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을 못하고 힘을 잃고 다시 5월이나 6월부터는 추가 하락 재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요. 주택가격 하향의 어떤 압박이 좀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빌라 쪽도요. 빌라는 그동안 뭐 나중에 재개발을 통한 어떤 모아타운이라는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깔려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바라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있어요. 갭 투자한 거죠. 그분들이 자꾸 전세가 빠져나가면 매울 길이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빌라 매매가 또 싸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동산은 여러 가지 민법, 형법이 얽혀있는 문제가 터진 건데요. 일단 정부의 하는 방향은 일단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거 안정권을 일단 보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세입자들이 원하시는 전세보증금 보존해달라 이런 부분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걸 본인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본인들이란 분들이 5, 60대는 별로 없잖아요. 70, 80% 이상 피해자가 다 20, 30대입니다. 이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갑니다.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공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계약을 하지. 그분이 얘기를 해줘야죠. 왜 우리가 뭐 법을 공부하고 또 하고 선순위 근저당을 왜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직무유기한 것도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그걸 미리 케어했다면 사고가 안 났겠죠, 여러분. 그런 복합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현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정부에서 던지는 안이 뭐예요? 우선 매수권하고 장기저리 융자하고 공공매입이고 일단 크게 세 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진행을 하면 쫓겨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행된다면. 그 상태에서 후 구상, 이게 저는 순서는 맞다고 봐요. 다만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아직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구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 일인 것 같아요. 왜? 지금 만약에 이분들만 구제해 주면 어떻게 되죠? 작년에 빌랑에서 사기 본 분들도 다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언제부터 일어났냐? 2013년, 12년부터 일어났어요. 2017년부터는 막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5년 전에 사고 나서 당한 사람은 안 구해줍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가 명료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건 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야가 지금 또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 친하든 안 친하든 이런 전 국민적인 공익적인 문제에서는 여야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맞대고 진짜 집에 안 가고 7박 8일 일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줄 건 뭐냐?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이해해 줄 건, 제가 권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름 자기들의 여건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쫓겨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경매가고 막 진행 중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차근차근히 댐이 뚝이 떠졌으면 터진 사람은 누구 때문에 터졌다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경매가 안 나게 막아주는 방법, 그리고 우선 매수권은 두 번째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미흡한 거예요. 일단은 그 집들에 대해서 뭐 심하면 재난법을 써가지고 특별법으로 그 집을 손못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열정의 정치인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 일단은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임대가 공실이 적어지면 임대료 수익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원래 주인이 돈이 많은 상태에서 빌딩을 사가지고 대출 없이 사가지고 있다면 수익만 줄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건물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펀드나 어떤 리츠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돈을 좀 십시일반 모아서 삽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배당률을 확정을 해요. 임대 수익이 5%가 나오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리츠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뭐 부대 비용 빼고 나면 4%를 배당하겠습니다.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럼 그 돈이 빌딩을 샀잖아요. 그럼 4%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4%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냥 가나요? 투자자들은 계약서상에 만약에 배당률이 적을 때는 자기가 뭐 나갈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돈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안 주니까 내 돈 빼줘 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이거 망하면 내 돈 날라가잖아요, 투자한 돈이. 근데 그 투자한 분들이 다 돈 달라면 어떻게 돼요? 그 만든 회사는 부도죠? 줄 돈이 없잖아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싼 값에 누구한테 팔아야겠죠, 빨리. 경매 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상업용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투자가들이 손실을 잃고 그 펀드나 리츠가 파산이 되면, 건물값이 하락을 하면 임대료 공실이 더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내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건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세 기피증처럼 오피스 기피증이 또 생기겠죠. 그럼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생겨요. 그거는 미래에 임차인들이 들어올 걸 예측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비면 그냥 부도죠. 안 들어오면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돈을 투자하는데 은행들이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은행들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우리나라 이금융기관 같은 중소은행이 미국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금융기관들은 돈을 찾아야 되니까 경매를 붙이겠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약간 시끄러져서 또 하나의 폭탄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럼 대한민국은 괜찮냐?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가 있어요. 물류창고가 4년 전에 좀 히트쳐서 배달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물류 때문에. 그래서 창고 사업이 막 성행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학회에서 물류 창고업에 대한 세미나까지 열렸어요. 수익률 막 분석하고 학회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붐이었다는 얘기죠. 그 붐을 타고 가던 현장들의 형태를 보면 시행자가 우리 건설사 뭐 브릿지론 이런 건 좀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시행자가 이 사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회사가 저보고 창고를 지면 다 임대를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수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걸 믿고서 그때 코로나가 풀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증권사나 캐피탈한테 땅값으로 대출 받고 그리고 이걸 지어야 되니까 이제 본 PF라고 그러죠.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요새 이렇게 상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값 1,000억, 2,000억이 건설사도 뭐 낼 수 있지만 증권사나 캐피탈사나 뭐 무슨 금고나 이들 돈을 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린 거죠, 여러분. 왜? 공사가 돼서 이어져야 본 PF가 나오면 땅값 대준 사람은 빠지고 수수료 뭐 하고 같이 원금 찾아갈 텐데 못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그 은행이 작은 은행이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예금자 돈이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빌렸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금자들이 돈 찾으러 오겠죠. 뱅크런 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용도 요새 뭐 상가들 텅텅 빈데 많이 보시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투자한 어떤 기관들이 있겠죠. 뭐 증권사든 캐피탈이든 보험사에서 돈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금융기관들은 지금 위험한 데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 일이 터져도 우리나라가 뭐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어떠냐면 여러분 아마 보도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즘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 급증했다. 전년 대비 2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이 제가 작년에도 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경매 물건은 앞으로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올 한 해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이 일단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경매가 되려면은 경매 조건은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낼 때입니다. 주택이든 뭐든. 그리고 우리 주택시장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경매가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이렇게 좋아지면 싸게 팔리면 되잖아요. 경매 안 당하잖아요. 근데 안 팔리고 있으니까 경매가 되겠죠? 경매 진행 중에도 그거 팔 수가 있거든요. 미리 들어가면 취하시키고 돈을 갚으면. 집이 팔리면 돈을 갚으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끝까지 결론은 경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년에 비하면 당연히 많지만 전년 초는 3월만 해도 호황기였으니까 비교적이요. 근데 그거의 2배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얼마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추세를 봐야겠죠. 이게 계속 늘어나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9개월 전부터 계속 물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1월부터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2, 3, 4월 1, 2, 3, 4월에 돈을 못 낸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면 그거는 경매 물건이 언제 나오냐면 경매 대상으로 딱 정리되고 나서 작업 들어가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하거든요. 그 조사하고 나면 한 6개월 뒤에 이제 시장에 경매 물건이 나와요. 경매 법정에. 그러면 6개월 뒤에는 그 물건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추세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동안은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아직 확실히 안정해졌었고 버텼다가 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또 대환대출하면서 부담을 좀 줄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줄여봤자 4%잖아요, 여러분. 5%에서 조금씩 줄였지만 그분들도 만약에 이 금리 추세가 당분간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분들은 못 버틸 분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분들 물건들도 나오겠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역전세가 났잖아요. 역전세가 나면 대출을 받아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전세를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은 결국 경매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처리가 안 되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전세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지는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경매 매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우선 동결했으니까 안심한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자가 늘어난 걸 부담한 지 4개월 된 거예요. 변동금리가 1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작년 가을에 그 오른 게 1월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까지 지나야 그때 가서는 동결해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올해 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또 질문 중에 이제 청약을 경매로 부동산 투자하기 적절한가요? 말씀 주셨는데, 네, 공부가 돼 있다라면 좋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은. 근데 공부를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장점도 많습니다. 대출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분들이 그거에 혹해가지고 가시는데 권리 분석을 잘 못하시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당연히 내가 들어갈 줄 아는데요. 못 들어간 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이면 무조건 하시지만 공부가 안 되신 분이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공부하시고 경매 시장에 들어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아니면 경매 컨설팅이 오래된 좀 인지도 있는 회사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데에 어떤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많이 혼동스러우시죠? 1월, 2월, 3월에 뭐 가격 상승, 거래량 뭐 급증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부터 드리면 거래량 급증은 사실 기저효과로 의한 착시적 반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도 때 금융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평소에 좀 좋을 때 8천, 9천 건이었고요. 평균은 6,100대예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거래량이 2,000대로 내려옵니다. 1,700, 800 이렇게요. 그게 1,700, 8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온 게. 그리고서 2009년 들어서면서 이제 규제 완화 대책을 지금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신에 LTV를 70%로 완화합니다. 거의 비슷한 효과죠. 대출도 많이 해주니까. 그랬더니 거래량이 8,000대로 바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30% 하락했다가 뭐 일부 지역은 40%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바로 30, 40%또 회복합니다. 6개월 만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가격 하락을 회복해가지고 옛 전고점을 찾아간다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시장이. 그죠? 하락폭 둔화 수준이잖아요. 3, 4개월째 했는데,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 예전처럼 7, 8천을 가야 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아파트 숫자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9천대 가야겠죠. 그래야지 다시 회복하고 고점 갈 텐데, 지금 그런 수치가 아니라 지금 올라왔다는 수치가 서울 아파트입니다. 지금 얘기는. 올라왔다는 수치가 지금 2천 겨우 넘고 3천 겨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 때 바닥이 2천대인데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시장이 다르잖아요. 지금의 상승 반전은 일시적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점. 좀 기다리셔도 좋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분양 가격이 적정하면 가셔도 되지만 적정하지 않으면 충분히 더 기다리셔라. 요즘 접축중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 투기적 요소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풀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지면 중도금 대출 8억 받으면 8억에 대한 이자가 4%면 3,200. 2년 뒤면 7천이잖아요. 집값이 2억 오르면은 100% 수익률이 넘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계약금만 내는 일부 투기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순위 청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 잘못하면 2년 뒤에 만약에 주택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되죠? 거의 파산이죠.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그냥 팔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전매 제한 풀어준 바람에 그런 투기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는 것도 있으니까 청약 현장에서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분양가가 생각하신 것보다 높다 그러면 한숨 쉬어가신 것도 괜찮다고 좀 맞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003기 신도시의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결정은요. 주변 시세에 맞춰갑니다. 주변 시세의 현재 분양가 정책이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기준세가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내려온 거에 60에서 80% 분양이니까 조금 더 분양가가 낮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낮은 것도 아니죠. 그게 정상 가격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들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주택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기존 주택이 또 내려오면 다음 분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 스케줄을 생각해 보시면 시간의 타임 스케줄 생각해 보시면 올 한 해는 그러면 좀 비싸게 분양하거나 이런 데들은
자꾸 투자하고 투기하는 분들이 무수히 청약을 줍줍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해서 이게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려가지고 하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의 30~40% 넘어서는 돈을 주택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을 쓰면 그건 좀 제가 말리겠습니다. 35%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국가 정책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 분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전세 가격 흐름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또 결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그 동네에 많다. 여러분 지역에. 그러면 그건 충분히 더 기다려도 됩니다. 입주 물량 덕분에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신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조항의 핵심은 똑같은 건 뭐죠? 자기 소득의 30%가 제일 적정하고 40%를 넣으면 조금은 깊이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요, 여러분. 일단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시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주택가격이 다시 추가적인 연착륙으로 간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역전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집이 10개 있는데 역전세로 만약에 5천, 1억씩 나가게 되면 5억이나 10집이니까요. 5천이면 5억이고 1억이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좀 환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산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10집에 대해서 다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론 3개월 동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 경매로 갑니다. 그건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잃어버리는 수가 생기죠. 그러기를 막기 위해서는 5개 정도를 미리 파시는 거예요.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파시고 나면 거기에 차익이 적던, 예전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이득이. 그 유동성을 가지고 나머지 5집에 전세보증금 환불 사태가 나와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아시는 것처럼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니까 긴 텀, 3년에서 한 5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들고 가시는데 유동성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드릴 말씀 다주택자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전세 끼고 있어가지고 정부 대책을 막연하게 기다리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2008년도에도 봤고 IMF 위에 투자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과다해가지고 집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필히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유동성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장기전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